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막 42분, 43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5월에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미국 주식에 대한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일단 세금 내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좀 아까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만큼 많은 수익 실현을 하셨다라는 거니까요. 세금 신고 혹시라도 까먹으신 분들은 5월 말까지니까 잊지 마시고요. 또 오늘 보니까 채팅창에 수익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40% 넘는 수익 축하드립니다. 소득세 많이 내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번엔 심층 인터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미국 증시 방향성 탐색을 끝마치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문 의원님께서는 늘 방향성을 상방으로 왜 웃으세요? 왜요? 아니, 네. 제 맞는 질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항상 상승적으로 네.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좀 불안할 때 오히려 이제는 요 불안만 넘어가면 괜찮아지는 건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셨고 사실 이렇게 보면은 5월의 세린메이는 틀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올해는 그렇죠.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방향성 어디로 가십니까? 네, 5월 이번엔 좀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좀 맞아요. 드렸잖아요. 쭉쭉.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근 20년 동안의 미국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0.4% 정도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 과거 뉴욕 월가의 격언이 맞을 때도 있지만 네. 틀릴 때도 많은데 사실 5월달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왔던 그 바탕에는 그 산출했던 데이터가 사실 지금 투자 환경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을 네. 반영한 기간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네. 자, 그러면 최근의 이슈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부채 한도 협상. 우리 위원님은 뭐 안 넘길 거다. 이게 네. 제가 너무 또 막 이렇게 짚으니까 민망하신가요? 아니 제가 얘기한 대로 네.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웃으시는 거죠. 네, 좀 항상 민망해서. 보면, 네. 왜요? 얘기한 대로 되면 자랑스러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엑스데이트 넘지 않는다. 지금 이제 표결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표결에서 뭔가 뒤집어질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엑스데이트를 기존에 6월 1일이었는데 이걸 6월 5일로 옮겼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번 주 사실 상원 하원 통과 가능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가능하지만 일단 그 엑스데이트가 연기됐기 때문에 아마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 기한을 최대한 맞춰서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엑스데이트라는 것은 그렇게 조정이 원래 가능한 거예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니까 이거 조금 여력이 있어. 그래서 조금 뒤로 늦춘 겁니까? 그건 뭐 산출하는 방법. 그럼 처음부터 6월 5일로 해주면 우리에게 시간이 조금 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엑스데이트를 산출할 때 네. 최대한 그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를 맞추지만 네.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일자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국내 코스피든 네. 뭐 미국의 S&P 500 지수든 전망을 하잖아요. 연간 되면. 그러면 밴드를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밴드를 제시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올해 예상되는 뭐 예를 들자면 S&P 500 지수의 12개월 이제 선행 뭐 EPS 추정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매일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시점에 따라서 밴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엑스데이트도 시간에 따라서 연방 예상 세수 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정이 돼야 그게 이제 산출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네.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뭐 엑스데이트 그 수정 그 기한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네. 예. 일단 저는 6월 앞두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27일 날 잠정 합의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디폴트는 논의로 하고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된다는 양당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 그리고 사실 이번에 보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 예상 삭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에 공화당과의 접점이 상당히 좁혀진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27일 합의한 내용들을 좀 보면 부채 한도 31조 4천억 달러 25년 1월까지 유예한다. 그리고 24년 25년 해결연도의 예산 증액 상한을 부여를 했고요. 네. 또 비국방 예상 지출을 제한하고 또 정부 투자 부분 그러니까 이제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의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국세청 예산을 낮춘다. 이 5가지를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일정을 보면 27일 날 잠정 합의를 받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하원 규정에 따라서 72시간의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그리고 나면 이제 상원 하원 통과하고 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제가 보기에는 엑스데이트가 6월 5일 정도까지 옮겨졌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많은 사항은 아니지만 충분히 대통령 서명까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5월달 이제 6월달 증시 넘어갔는데 6월 증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관심, 노이즈가 계속 있겠지만 6월 2일 이제 5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다시금 경제 지표 결과를 확인하면서 6월달 가장 중요한 이벤트 있잖아요. FMC 통화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관심으로 좀 옮겨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앞으로도 미국 증시를 보실 때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도 항상 강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심플해요. 올해는 2분기 이후에 미국의 정책 금리를 하회하는 미국의 물가 지표 추이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리스크원 계속 유지 가능하다 얘기를 해드렸죠. 네. 그리고 26일 날 4월 PC와 근원 PC 결과가 나왔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올라갔어요. 이것만 놓고 본다고 하면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정책 금리를 하회하는 근원 PC 결과치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실질 정책 금리가 양액값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상방 압력은 상당히 높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글로벌 증시를 포함한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많이 낮아졌고 방향성을 탐색하던 것도 끝났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네. 네. 물가 지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이따가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갑자기 막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가서 여쭤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앞서 이야기하셨던 그 대주제 그러니까 방향성의 탐색을 마쳤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반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하반기 시장은 계속해서 그럼 우상향 쪽으로 이끌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걸 우리가 좀 주요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연준이 6월 FMC가 되면 금리 인상 중단을 공식화하고 연말까지 그 기조를 유지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금융 여건 긴축 안 하라는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약간 분석을 해보면 지난 4월과 5월 어떻게 보면 행보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5월 하순 때부터 이제 상승 쪽에 무게를 두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5월 FMC에서 이제 5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됐던 이벤트 경제 지표가 모두 마침표를 찍었고요. 그리고 6월 5일 엑스데이트 이전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보면 이미 타결이 됐고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탐색해 오던 증시가 확신을 갖게 해준 이벤트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지난 2월 근원 PC 결과를 통해서 실질 정책 금리가 양액값으로 전환됐고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 정책 금리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해드리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죠.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최종 정책 금리 도달이 가까워졌다는 거를 함의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온 유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뭐 26일 4월 PC, 근원 PC 각각 PC는 전년 동월 대비 4.4
근원 PC는 전년 동월 대비 4.7%. 근데 3월 수치가 4.2%, 4.6%이기 때문에 네. 이를 상회한 결과치가 나오긴 했었지만 중요한 거는 정책 금리를 하회하는 결과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있지만 나스닥 지수 중심의 차별화가 계속 나타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해 7월 달부터 뭐 반도체 지원법과 같은 경제법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성장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스타일이 성장주이잖아요. 지금으로서는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한 2개월, 3개월 정도 뒤에는 전기차 배터리 좀 매력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바이오 역시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하반기 때 증시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매매를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단기간 많이 올랐다고 매도하는 스타일보다는 가격 조정이 일부 나타날 때 앞으로 더 오를 걸 염두에 두고 좀 현금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계속 매입하는 그런 방법들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2년 동안 경험했던 미국 증시 흐름과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의 증시 흐름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네. 네.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로는 예상을 6월이나 7월에도 한 번씩 더 올릴 것으로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이번 6월, 7월에는 동결을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은? 네, 저는 6월 FMC 때 금리 인상 25pp 하고 나서 금리 인상 중단한다는 얘기를 계속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죠. 월간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가지고 연준의 통화 정책을 그때마다 해석을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6월이 됐지, 네. 뭐 7월이 됐지 이게 좀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연준이 왜 금리 인상을 했었는지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을 이제는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 연준은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작년 상당히 많이 올려왔던 거고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지난해 6월달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 올해 들어서 경제 지표를 통해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국 물가 통제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죠. 그게 바로 정책 금리와 근원 PC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실질 정책 금리가 양해값으로 전환된 거에 이제 올해 2월 근원 PC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은 사실 금리 인상 중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5월 FMC가 이론적으로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최종적인 정책 금리가 도달했다고 봐도 무방하긴 해요. 근데 또 올리나?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올해 3월 FMC에서 올해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이 아닌 상단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5.6에서 5.9로 올렸죠. 네. 그리고 내년도 최종 정책 금리와 관련해서 중위값이 4.1이었는데 그걸 4.3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물가는 통제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브레이너드 전 연준 부의장이 지금 옮겼잖아요. 그래서 연준을 떠나가면서 그 공석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여건 이 부분들도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 여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6월 달이면 결국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사이클이 막바지에 도달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다시피 예상외로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5월에 금리 동결을 해서 6월에도 동결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한 번 더 올려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장은 사실 이날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쉬었다가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면 6월 FMC 때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에 뭐 단기적인 충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걱정도 되는데 그런 충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단기적일 뿐 하반기를 보면은
상방으로 열어두고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연준은 그동안 베이비 스텝을 좀 계속 해왔던 그렇죠. 상황이에요. 연준은 그랬지만 사실 동결한 게 아니에요. 시장은 네. 계속 동결과 추가적인 인하를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동안에 또 상승을 이어갔었던 동력이 됐었고. 거기와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네. 좀 드릴 만한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26일 발표된 4월 PC, 근원 PC 결과를 가지고 연준의 통화 정책을 좀 전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원 PC 전년 동월 대비 4.7% 나왔죠. 네. 3월이 4.6, 그리고 예상치가 4.6 동일했는데 이를 상회한 결과치였고요. 4월 PC가 전년 동월 대비 4.4가 나왔는데 전월보다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PC 말고도 26일 날 이제 4월 개인 지출, 이게 전월 대비 0.8% 증가를 했는데 전월과 예상치 모두 상회를 했고요. 4월 개인 소득 전월 대비 0.4% 증가를 했는데 3월보다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월 내구재 수준은 예상치가 마이너스 1.1%였는데 이게 결과치가 전월 대비로는 1.1% 올랐죠. 그러니까 PC 물가 지표는 전월보다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치를 보였지만, 개인 지출이나 개인 소득, 내구재 수주 같은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오히려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월 인플레 반등, 그리고 이제 소비 지출 등과 같은 경제 지표죠. 이로 인해서 사실은 2분기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더 높였다고 보셔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지표들이 발표되고 나서 6월달 FMC에서 금리 동결이 아니라 25bp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확률이 더 높아갔죠.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58.4% 정도까지 지금 현재 수치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연준이 아직도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엑스데이트 전에 미국 부채 한도와 관련된 노이즈는 사라지고, 또 2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 특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전월이 25만 3천 명이었는데 이번에 예상치가 18만 명 정도 돼요. 전월과 비교하면 떨어지지만 중요한 거는 10만 명 이상 나온다고 하면 6월 FMC에서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확실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의 조합을 놓고 온다고 하면 6월 달에는 25bp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3일 연준의 25bp 인상 이후에 이제 앞으로는 동결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를 어떻게 보면 뒤로 시장의 기대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네, 6월에도 추가적으로 일단 한 차례는 더 인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향후에 또 하반기에는 증시 상승 쪽으로, 특히나 그렇다면 하반기 예상되는 물론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예상되는 S&P 500의 밴드를 우리가 좀 추론해 보자면 지금 4,200선이 일단은 돌파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예상 밴드는 그 위에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여기 나와서 얘기해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S&P 500 지수는 단기적으로 지난해 8월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가고요. 지금 거의 도달했어요. 그게 4,300 정도고요. 네. 이걸 도달하게 되면 내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1월 수준 4,600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올해 하반기 때 그 얘기를 드렸는데 올해 하반기 때 제가 이제 노직을 가지고 산출한 S&P 500의 밴드는 3,849에서 4,575포인트입니다. 네. 예, 일단 4,575포인트를 상회한 오버슈팅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논리를 먼저 얘기해드리면 아마 지금 화면 송출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상단에 있는 차트는 제가 예상자점 3,849포인트를 산출하는 노직입니다. 이 차트는 연준의 정책금리 5.25% 이상 되는 구간에서 S&P 500의 12개월 확정 PER을 나타낸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S&P 500의 12개월 선행 EPS
에다가 과거 연준의 정책금리 5.25% 이상 되는 구간에서 1구간에 해당되는 평균 PER이 17.6배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곱하면 3,849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저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아래 있는 거는 이제 예상 고점을 산출하는 노직인데 예상 고점은 1991년도 이후에 세 번의 금리 인상 중단기가 세 번 있었죠. 2000년 6월에서 2000년 12월, 그리고 2006년 6월에서 2007년 8월, 그리고 2019년 1월에서 2019년 6월. 그때 당시 S&P 500의 11개월 확장 PR의 최고치를 받았던 게 20.9배예요. 그래서 이를 적용을 해보면 4,575포인트 정도가 산출이 되죠. 그래서 이 밴드를 가지고 제가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 경로를 좀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네. 지금 보시는 차트예요. 예. 75. 제가 경로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 숫자부터 봤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2분기이기 때문에 일단 2분기는 저는 결국 이업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를 좀 바탕으로 증시는 추세 전환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3분기 때는 사실 기대가 현실로 구현될 거로 좀 보고 있어서 경기 안정과 그리고 이제 실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4분기 때는 저는 이제 내년도 1분기 정도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정도 되면 그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좀 긴축 시대와의 이별이 가능하다는 그런 시장의 생각들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금융 장세가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보통 나타나는 장세인데 올해 하반기 때는 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먼저 들어오면서 금융 장세가 좀 도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증시가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제가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네. 자, 그래서 예상되는 밴드는 여러분 숫자로 확인하셨죠?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4,500 아니다. 4,675였습니다. 그러니까 76. 75죠? 3,849에서 4,575. 예. 사실 뭐 이 숫자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고정이에요?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네네. EPS는 매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사실 과거에 연준의 통화정책 구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구간에서 사실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둔화될 걸 염두에 두고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는 기대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안 좋았는데요. 이번 사이클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팬데믹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상 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실물경제 불안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네. 오히려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내년도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미국 증시를 고민하면서 드는 거는 네. 과거 대통령의 집권 연차별로 S&P 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네. 사실 집권 2년차 때는 되게 부진해요. 왜냐하면 집권 1년차 정책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시는 상당히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집권 3년차, 4년차 때는 이 정책을 해왔던 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서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올해가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 3년차 그리고 내년은 집권 4년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증시가 의외로 상방 압력을 받는 그 이유들을 보면 제가 금융여건 긴축 완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언급한 부분들도 있지만 올해 집권 3년차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가경제위원회,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들이 올해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 분들을 보면 성향 자체가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경기 부양 쪽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이 경기 부양과 관련된 정책들을 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앞으로 좀 상방 압력이 더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문남주 수석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딱 차트와 데이터 그리고 그에 기반한 명확한 뷰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시원시원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도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물론 중간중간에 뭐 지표 발표 내용 나올 때마다 혹여나 이제 발생하는 알 수 없는 단기적인 이슈가 불거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해 볼 법한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심층 인터뷰 함께 했고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향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향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왜 한숨을 쉬는지는 위원님과 저만 알 텐데 어떻게 뭐 얘기해요 말아요. 아니 뭐 그런 게 뭐 있겠습니까? 뭐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분위기 위원님? 너무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말할게요. 네, 주시장은 한마디로 AI의 진심인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AI가 2선, 3선, 4선을 막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뭐 아시아, 뭐 중국, 뭐 한국 뭐 할 것 없죠. 네. AI만 붙으면 올라가는 시장. 심지어는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물론 뭐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니겠으나 CEO나 이런 좀 명망있고 좀 신뢰 있는 CEO가 우리 AI 열심히 하고 있다. 자신 있다 그러면 주가가 몇 퍼센트 오르냐? 30% 올라가는 그런 것이 보여준 것이 최근의 흐름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나스닥이 이틀째 올라갔고요. 금리는 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선 코너에서도 6월 달에 금리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한번 아마 페드워치 툴에서도 여러분 보시는 분 계실 것 같고요. 또 우리 시간으로 보면 그 언제였어요? 일요일날 새벽이었나? 네. 일요일날 그 토요일날이요. 토요일날 미국 시간으로 보면 토요일날 저녁 때 결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다고 양쪽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의회에서 각종 합의가 투표로 해야 되겠지만 표결이 어떤 있어야죠.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나온 것도 일단은 주시장에선 그 이후에 나온 일이지만 네.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봅니다. 많은 분들 궁금한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헐 증시 열리면 시장 반응 어떨까? 월요일날 열렸어야 되는데. 네, 월요일, 그쵸? 네, 월요일날 또 매몰데이니까 다 이어가 했으니까 하루 지났지만 어찌됐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요?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네. 근데 유럽 시장은 이제 영국 시장이었는데 보니까 조금 뭐 약보합권 정도로 빠졌더라고요. 네, 여하튼 뭐 나라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이게 일정 수준 충분히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거고 이번에 해봤자 뭐 양쪽에서 정치적인 쇼를 한 거고 이번에 결국은 스펜딩을 지출을 줄이고 한 거가 GDP의 0.1%가 0.2%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 완전 쇼한 거다. 자기네 아마 정치적인 실리만 챙겼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여하튼 주식시장에서는 호재 인식할 거 아닙니까? 호재 인식할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이거를 뭐 한국도 뭐 어느 정도 영향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한국은 한국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첫 반응은 그림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 보고 이제 빵 터졌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이거죠, 지금요.
베어리치하게 좀 약세놓던. 근데 곰이 좀 약간 사람 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물론 이제 이미 좀 만든 거겠죠. 네. 만든 거지만 하여튼 그 10년 좀 이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여튼 시장은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최고는 마이크 윌슨인데요. 모건스탠 마이크 윌슨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베어마켓 랠리에 너희들 속고 있다. 그런 얘기를 딱 오늘 하는 것 같고요. 가장 제일 신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지금 탐리죠. 펀드스의 탐리 같은 경우는 완전 신나서 두 군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제가 두 군데 영상을 다 봤는데 뭐 한마디로 목소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없죠. 지금 뭐 자신감 있다. 뭐 이거 거의 뭐 장우석 부사장님 정도 됩니까? 아니죠. 근데 여하튼 뭐 누가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탐리의 지금 목소리는 커질 대로 커져 있죠. 너희들 내 말 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들도 자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비즈니스 하는 게 자기 프리미엄 회원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프리미엄 회원들한테 너희들 내가 한 거 그대로 하는 사람이 돈 벌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는 뭐 된다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여전히 많이 있지만 네. 최소한 최근 들어서 세 군데 정도가 목표 주가를 조금씩 S&P의 목표 주가를 조금씩 올려놨어요. 그 대표적으로 올린 것이 스티펠이 먼저 올라갔고요. 한 100포인트밖에 안 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올려놨고요. 지난주 말은 시티그룹도 올려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세 군데가 지금 목표 주가를 한 100포인트 정도씩이라도 최소한 올리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그래도 이제 금요일장의 섹터별 움직임을 저희가 평균을 좀 내봐야겠죠. 네네. 지금 하락하는 업종보다 상승 업종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테크가 이제 끌고 가고 있고요. 네. 사실 테크 외에는 사실 보면 올라간 것도 없어요. 물론 테크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올라간 게 별로 없는 것이 이건 물론 하루짜리지만 최근 들어 추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지수로 보면 지난주에 보면 나스닥이 또 2.5%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연초 대비 무려 24%나 올라갔습니다. S&P는 9.5%, 다우지수는 다 0.2% 마이너스니까 작년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연초 대비 보면 이렇게 차이 난 걸 그래프로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나스닥이 제일 위에 있겠죠. 나스닥이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S&P 500의 최근에 일주일만 보면 올라간 것들이 별로 없어요. 테크가 다 올라갔고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거는 알파벳이고 그쵸. 뭐 넷플릭스도 올라갔습니다. 반도체겠죠. 메타도 올라갔지만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 엔비디아가 끌고 갔고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이거야 뭐 거의 대부분은 엔비디아가 하나가 다 끌고 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이 가운데 AI 관련한 종목들 보면은 네. 수익률이 네. 여전히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그 지난주 한 주간이 되겠는데 지난 한 주간에 보면 이 테크 아까 보여드린 테크 섹터예요. 지금 테크 섹터에서 상승률 상인데요. 여기 보면 다 이 네 6가지가 다 그냥 한결같이 그냥 AI라고 보시면 돼요. AI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는 AI가 인 거 아닌 거의 차이가 극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정리한 거가 제가 주말에 잠깐 저희가 월간 미즘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그 똑같은 화면이 되겠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은 AI의 완전 진심이다. 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그만큼 AI가 진짜 AI인 것도 있고 매출이 나오는 것도 있고 매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말만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구분이 쉽지 않잖아요. 네. 구분이 쉽지 않지만 AI의 진심인 건 분명하다. 그래서 AI에 관련된 매출 진짜 뭐가 있는지를 따지다 보면 할 말 없는 애들이 넘쳐나요. 지금이요. 그렇지만 그거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의 버블은 항상 형성되는 것이 주식시장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런 버블이 워낙 싫다 이런 것들이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여전히 그냥 큰 S&P 500이나 이런 것도 큐큐큐 이러면 것서 분산 투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난 진짜 한두 종목 찍는다 그러면 여전히 이런 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AI는 2선 3선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한마디 말했을 뿐인데 30%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주말에 마벨 테크놀로지. 마벨 테크놀로지도 뭐 어찌 보면 그 엔비디아 같은 거예요. 반도체 설계 이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팔란티어, 그리고 어도비에 이어서 마벨 테크놀로지까지 올라간 거죠. 어도비는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해 드리면 어도비도 지난주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어도비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벌써 열흘 전이죠. 엔비디아가 협업 파트너십을 발표했잖아요. 서비스 나우랑 발표했고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소위 젠슨 항의 매들이 나왔고 CF에도 얘기 나왔는데요. 그 제일 많이 언급된 거의 어닝콜하면서 제일 많이 언급된 파트너 회사가 두 회사예요. 거의 횟수는 똑같이 많이 나온 거가
서비스 나우랑 어도비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도비에 왜 올라갔느냐? 물론 말을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어도비에 저희 그 썬프로 측에서도 다 쓰고 있고 저희 PD도 쓰고 있지만 다들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라는 걸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편집한다 보면 프리미어다 무슨 뭐 애플계는 애플계를 따로 쓰지만 와보는 많이 쓰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포토샵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수많은 그 AI 그런 편집들이 어려운데 실제로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다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좋을 거 아닙니까 지금요. 우리 상상만 하더라도. 그런데다가 저는 어도비가 또 하나 딴 거랑 다른 게 하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어도비는 이번에 하면 실적까지 발표를 안 했을 거요. 어도비는 제가 여기 6월 10 며칠 날 발표할 겁니다. 실적이. 실적 발표할 때 또 조금 긍정적으로 나면 또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어도비나 이런 거 전부 다 말로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마벨 테크놀로지가 그걸 딱 보여줬다라고 보여져 있어요. 실적이요? 실적 좋아졌긴 좋아졌죠. 생각보다 29센트에서 31센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2센트 정도 더 업됐죠. 매출 13억에서 13.25 약간 업됐죠. 네. 그렇지만 이 정도 이게 37% 올라갈 일이라는 거죠. 왜 올라갔느냐? 이거거든요. 이 양반이 AI 비즈니스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업들이 AI 키워드만 제시하면 그냥 급등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제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제 말이. 2선 3선이죠. 네. 근데 이건 좋은 회사죠. 워낙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 네. 나쁜 회사가 절대 아니에요. 그쵸. 분명히 말은 되고 매출이 있잖아요. 지금 이건요. 아까 뭐 20몇 억에서 10% 정도 되네요. 지금요. 네. 네.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60% 정도 되거든요. AI 매출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당일날 올라간 것만 보면 하루 올라간 거 보면 얘가 더 올라갔죠. 발표한 날 엔비디아는 27%가 올랐잖아요. 얘는 37% 올라,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만큼 주가 재미 없었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심하게 달린다라고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네. 많은 분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관련된 곳에서 이제 목표 주가도 엄청 상향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깜짝 놀랄까는 그렇게 말만 했을 뿐인데 네. 말만 했을 뿐인데 무프지게 올린 거 보세요. 좀 실체가 있나 봐요. 실제 있죠. 네, 없는 건 아니죠. 다 나오고 있고, 없는 건 아니죠. 매출 관련해서. 2배 났으니까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시장은 제가 봤을 땐 과하게 올린다는 거죠. 과하게. 그렇습니다. 네, 최소 16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최고는 에버코아 등 4개 증권가 4개 증권사는 $70까지 제시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르기 어려울 때는 또 ETF로 해결을 할 수 있죠. 네, ETF는 뭐 이것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래가 잘 되는 게 있고 거래가 좀 적은 게 있고 뭐 하다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중국, 한국에 있는 것도 있고 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겠는데 이 중에 이 업계에서 그나마 잘 거래가 제일 많은 것들, 네. 많은 것들을 보면 많은 분들 아시는 글로벌 X죠. 글로벌 X는 아시다시피 미래세에서 인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X에서는 보츠가 제일 거래가 잘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보면 로봇이랑 인공지능이 같이 AI가 있는 것이 보츠란 게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여기 많건 적건 여러분들 엔비디아 여기 다 들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은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뭐 네이버 이런 것도 들어있던 거 알아. 근데 정확히 삼성은 상위 10개는 일단 안 들어있고. 우리나라 거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요. 네. AIQ는 똑같이 글로벌 X에서 하는 건데 조금 좀 작습니다. 작아요. 그 운영 규모가 작은데 그 수수료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이거는 인텔리전스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두 개만 보면 조금 거래가 잘 되는 건 앞에 거지만 좀 이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이네요. 제 눈에는. 어떤 구성 종목에 네, 구성 종목이라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대형주 위주네요. 네. 이 종목들은 지금 메타 플랫폼, 뭐 엔비디아, 세일스포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오라클 이런 종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거래는 훨씬 많습니다. 보츠가 그쵸. 훨씬 많아요. 그쵸. AUM은 훨씬 많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거의 또 비슷한 것들인데 이건 블랙락에서 하는 거예요. 아이로보라고 있습니다. IRBO요. 아이로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로보틱스 앤드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 해서 이거는 글로벌 엑스랑 보츠랑 비슷한 거예요. 운영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는 훨씬 보츠가 더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건 한번 지난주 열흘 전쯤에 말씀드린 건데요. 새로 나온 건데 거래는 잘 안 됩니다. 거래는 안 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다른 처음에 새로 나왔던 새로 데뷔하는 거에 비해서는 거래가 아예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딴 거 그 전체적인 시장에서 아직 신흥 ETF라는 거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성 이런 거 하실 때는 너무 새로 나온 거는 여러분 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미국의 ETF 있잖아요. 미국 ETF는 상장한 거의 30% 정도는 4년 안에 폐지됩니다. 상장이 유지가 안 돼요. 좀 이게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운용 규모가 좀 받쳐줘야지 되는데. 그 운영되면 이제 비용도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포기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산을 주니까요. 나눠주니까 문제는 없지만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우리나라 달리 상장 폐지가 엄청 자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원하시면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참고하시고 저축성이다 그러면 조금 한번 해보는 거 괜찮겠죠. 그래서 채택 같은 것도 나름 지금 많은 이슈가 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만큼 미국에서 AI에 대한 논의가 많냐는 것을 이번에 실적에 발표할 당시에 어닝콜을 갖고 말씀드리면 네. 지금요 AI를 어닝콜에서 언급한 전체 기업이 110개가 됐습니다. 지금 S&P 500 기업 중에서요. 계속해서 폭주하고 있죠. 이 당시에도 70% 늘어났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도 또 60%, 70% 또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AI 언급이 많고요. 그 실제로 보면 어닝콜에서 S&P 500 섹터별로 보면 IT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틸리티나 에너지 정도 제외하고 다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리츠도 하고. 부동산에서도. 네, 리츠도 뭐 안 할 건 없죠. 네. 인공지능 좋은 투자처를 찾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AI 그럼 뭐 미국 주식 미치다도 AI를 통해서 종목 발굴. 하고 싶죠. 하고 싶죠. 근데 저희는 간단한 네. 엑셀 계산도 잘못하면 저희 수준에 뭘 하겠습니까? 네. 헬스케어 이거 다 한다는 거죠. 다. 그만큼 AI에 대한 언급이 섹터별로 많고요. 네. 비중으로 보면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거의 75% 기업이 언급을 하고 있고 IT예요. 비중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말만 하면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면 바보 되는 거죠, 지금요. 왜냐하면 말만 잘하면 주가는 올라갔으니까. 그렇지만 S&P 500은 그래도 멀쩡할 텐데 수많은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슈가 많이 되겠죠, 나중에. 네. 실적 없다고 하는 거 많이 나왔죠. 다만 이제 마지막 요거까지 말씀드리면 2분기 연간 실적 눈높이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한 3주 전부터 다시 내려가는 게 브레이크가 꺾이고 약간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게 1분기까지는 계속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기만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만 여기 보시면 되겠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산업, IT 쪽은 눈높이가 조금씩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 눈높이 올라가는 쪽에 가서 좀 놓으셔야 되겠고요. 연간으로 보더라도 임의 소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 그래서 지금 보면 공통적으로 거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랑 IT 쪽이 좀 같이 좀 분류되더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이게 약간 떨어지는 것이 이제 없어졌죠. 약간 지지되고 있고 딱 올라가고. 네. 물론 여전히 모건 스탠리는 185달러를 고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의견도 꽤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간 소식 들어봤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휴일을 지나고 나서 오늘 또 월요병, 화요일이지만 월요병 있는 하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